네, 콘크리트 마켓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 텐션을 보면 아시겠지만 영화 자체는 그냥 한숨이 엄청 푹푹 쉬어지는 또 다른 그런 한국 영화였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알겠는데 콘크리트 마켓은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 작품이 지금 개봉을 하기는 했는데 상영관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진짜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신 적이 없어가지고 콘크리트 마켓?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무슨 유니버스 이런 식으로 각 작품마다 세계관을 공유하는 이런 기획이 한국에서는 거의 없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해놨을지가 조금 호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저는 일단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자체의 완성도도 한숨이 나오는데요. 이 유니버스라는 기획 자체를 풀어놓은 방식 자체가 그것도 되게 한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마블 유니버스를 떠올리는 것처럼 유니버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각 작품들끼리 이야기를 공유를 하다가 그게 결국에는 어떤 한 지점에서 함께 만나가지고 이야기가 폭발하는 그런 과정을 당연하게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블 유니버스의 그 유니버스가 아니라요. 콘크리트 유니버스라고 불리는 이번 기획은 오히려 더 신박한 방식으로 이 유니버스라는 개념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마블 유니버스처럼 모든 이야기를 공유하는 그런 방식은 너무 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간다. 그래서 어떻게 새롭게 가냐면 그냥 세계관의 설정만 공유를 하고요. 촬영 세트장만 공유를 해서 각각이 다른 작품으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그래도 340만 명이 보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그 작품에 등장했었던 등장인물들과 그들의 행동이 그 다음 작품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콘크리트 유니버스인데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작품들이 각각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궁 아파트라는 공간만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요. 그 외의 모든 이야기, 모든 인물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황궁 아파트라는 그 공유 주방을 각자 다른 업체가 한 번씩 렌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김밥 장사하다가 점심에는 돈가스 튀겨서 팔고 또 그러다가 저녁에는 치킨 튀겨서 맥주랑 같이 파는 식으로 세 업체가 이 황궁 아파트라는 한 장소에서 각자 따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황궁 아파트라는 공유 주방에서 장사를 하는 건 똑같으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한 식구다. 그래서 이걸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부르자.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유니버스 개념의 혁신인 거죠. K 유니버스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무슨 배달의 민족에서 그 샵인샵 형태로 눈속임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이거를 손님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전혀 상관을 하지 않고 그냥 장사하는 사장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장사를 해먹을까 그것밖에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황궁 아파트 세트 이왕 돈 들여가지고 크게 지어놨으니까 이거를 그냥 다른 작품에도 재활용해서 써먹으면은 비용 절감 확실하게 되겠네. 와, 그러면은 한 작품 찍을 제작비로 세 작품이 나오니까 이거 개꿀 아니냐.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유토피아 많은 분들이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세계관이 일단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한국에 갑자기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건물이 폭삭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황궁 아파트라는 단 한 곳만 건물이 멀쩡하게 살아남아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생존을 이어나간다. 뭐 이런 설정을 갖고 있는 작품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거를 콘크리트 유니버스라고 부르고 후속작을 그 안에서 뽑아낸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나왔었던 그 박보영 같은 인물들이 후속작에는 어떻게 등장을 할지 또 전작에서 쌓았던 경험을 앞으로는 어떻게 풀어내서 활약을 하게 될지 뭐 그런 쌓여나가는 빌드업들을 궁금해하게 되는 게 당연한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관객 입장에서.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니버스에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 같은 손님이 와가지고 아니 나 저번에 여기 와가지고 참치김밥 되게 맛있게 먹었었는데 왜 지금 와보니까 참치김밥 안 팔고 있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 마동석 아저씨 같은 분들이 인자한 웃음 지으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손님이 김밥 찾으시는구나. 근데 지금 김밥 재료가 다 떨어져가지고 어떡하지? 혹시 그 주먹밥은 안 좋아하시나? 뭐 이런 대사를 치면서 분량을 뽑아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마동석 배우가 주연을 했었던 황야에서도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황궁 아파트가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요, 전작에서 벌어졌었던 사건이나 인물들은 흔적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병헌이나 박보영의 흔적은 전혀 안 보이고요. 대신에 갑자기 미치광이 의사가 아파트를 점거를 해가지고 인간이 파충류처럼 진화를 하는 게 이 암울한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게 황야의 기본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 사람들이 아니 전편이랑 세계관을 공유한다면서 왜 갑자기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진행이 되느냐 라고 헷갈려 하니까 감독이 직접 우리는 참치김밥 안 팝니다. 우리는 이제 돈가스 집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속편이 아닌 독립적인 이야기로 존재를 한다. 콘크리트 유니버스지만 이야기는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오피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관객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유니버스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요,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자 입장에서,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유니버스의 의미를 새롭게 창조를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인 저 같은 관객의 입장에서는 뭐 비용 절감한 거 알겠는데, 아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한테 좋은 상품을 파는 게 본질 아닌가? 그게 사업의 본질 아닌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정작 상품의 껍데기를 까보니까 비용 절감한 티가 너무 나. 그래서 그게 영화의 몰입에 방해가 돼. 근데도 이분들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콘크리트 유니버스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태도는요, 이번 콘크리트 마켓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일단 이번 작품의 줄거리는 대충 이렇거든요. 황궁 아파트는 똑같이 등장을 하지만 이번엔 선동가인 이병헌도 아니고 매드 사이언티스트 이희준도 아닌 또 다른 버전의 독재자 박상용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작품의 테마는 마켓입니다. 시장 원리인 거죠. 그래서 독재자인 박상용이 시장 원리를 악용해서 아파트 주민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컨셉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 중학교에서 배우는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뭡니까?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콘크리트 마켓도 시장 원리를 내세우고 있으니까 이야기의 설득력이 갖추어지려면은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야기에 반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박살이 나 있다는 거겠죠? 자, 일단 이번 작품에서 화폐로 등장하는 기본적인 재화가 뭐냐면요, 바로 통조림 햄입니다. 뭐 저게 스팸인지 런천미트인지 백햄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아포칼립스 상황에서는 통조림 햄이 가장 효율이 좋고 안전한 비상식량이니까 당연히 그에 따라서 수요가 가장 높은 아이템이니까 그거를 기본적인 재화로 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에서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공급이 따라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야만 공급자인 자본가가 이 마켓에서 수요자들에게 독점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콘크리트 마켓을 쭉 보다 보면 말이죠, 일종의 독점 자본가인 이 박상용이라는 사람이 이 통조림 햄의 공급을 도대체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가 전혀 묘사되거나 설명이 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높아가지고 통조림 햄이 재화로 활용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저 통조림 햄이 도대체 어떤 루트로 이 황궁 아파트로 저렇게 계속 공급이 되느냐, 이거는 전혀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핍진성이 박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박상용은 통조림 햄뿐만 아니라요, 각종 의약품까지 전부 다 독점을 하면서 그걸 무기로 삼아서 병이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수하로 막 쥐고 흔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약품도 도대체 박상용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저렇게 독점을 하고 있는지, 또 저걸 어떻게 유통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전혀 묘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박상용이 영화 안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맨날 자기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파스타 볶아 먹고 스테이크 썰어서 먹고 그러는 게 일과의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 수많은 물자를 자기 지배력 하에 놓고 있고, 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군사적인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저렇게 경제적인 지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제대로 묘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세계관에서 설득력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뭐 이 작품의 컨셉을 홍보를 할 때는 되게 거창하게 홍보를 한단 말이죠. 세상이 종말한 뒤에도 무엇이든 거래가 되는 마켓이 형성이 됐다. 세상은 멸망했지만 콘크리트 마켓에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호기심이 동하도록 홍보를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부의 디테일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저 물자들이 대체 어떤 방식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장치가 단 하나도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 한국 SF 영화의 문제점이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이런 류의 한국 영화들은요, 작품의 컨셉만 대충 던져놓으면 그것만으로 세계관이 구축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 컨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득해낼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요. 그냥 우리도 이제 이런 컨셉 찍을 수 있어요. 우리 되게 자랑스럽죠? 뭐 이런 식으로만
작품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영화를 채워놓으면은 당연히 그 안에 내용이 텅텅 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객들도 이거에 딱히 뭐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제작진이 어떤 회심의 필살기를 사용했는지 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것도 약간 한국식 SF 영화의 고질병 같은 건데요, 그 시나리오의 허술함을 메꾸기 위해서 이 작품이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냐면요, 이거를 여성 서사로 대충 포장을 해놓으면은 조금 사람들이 새로운 이야기로 받아들여주면서 용서를 해주지 않을까? 우리 작품에 허점이 좀 있지만 그래도 여성의 인권을 위한 영화니까 이거를 좀 좋게 봐주지 않을까? 진짜로 이런 얄팍한 셈법을 대놓고 여기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녹여내고 있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항공아파트의 콘크리트 마켓은 박상용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배가 어떻게 무너지냐면요, 이재인 배우가 연기하는 최일호라는 캐릭터가 이 항공아파트에 들어오면서요, 남성들이 공고하게 짜놓은 그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성 캐릭터가 뛰어난 능력을 보여가지고 성별에 상관없이 그냥 주인공으로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제가 이 작품을 왜 여성 서사를 이용해 먹는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주인공이 딱히 뭐 대단한 능력을 보여가지고 이 남성들의 지배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남성들을 전부 다 바보로 만들어 놓고 이 여고생 최일호가 그 남자 어른들을 전부 다 이겨먹는 식으로, 그것도 되게 눈에 뻔히 보이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이야기에서요, 최일호라는 캐릭터는 그냥 평범한 여고생이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남자 수십 명이 이 여고생 하나가 내놓는 책략을 못 이겨가지고, 그거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다,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놀라면서 전부 다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 책략이라는 것 자체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진짜 단순해요. 자, 일단 최일호가 어떻게 항공아파트를 접수를 하게 되냐면 말이죠, 최일호는 처음에 항공아파트 바깥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식인귀가 득실거리는 항공아파트 바깥에서 그냥 혼자 자유자재로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통조림엔 깡통을 계속 자기 가방에 모으면서 그렇게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깡통을 모은 다음에 아파트에 들어와가지고 그 깡통을 실물 통조림이랑 순식간에 바꿔치기를 하면서 그거를 마켓에 유통을 해가지고 마켓의 물가를 어지럽히는 작전을 펼치게 돼요. 근데 진짜로 이상한 게 이 아파트에 들어와서 막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니는 최일호를 그 누구도 의심하거나 견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일호가 벌건대낮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깡통 자루를 막 훔쳐가는데 그거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요. 심지어는 최일호가 그 자루를 훔치기 전에요, 어떤 남자가 깡통 2개를 자기 품 안에 넣어서 훔쳐가다가 바로 걸려가지고 막 얻어맞고 그러는 장면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최일호는 자기 몸집만한 이 자루를 이렇게 들고 가는데 그거를 아무도 눈치를 못 챕니다. 뭐 최일호가 클로킹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도 이 사람의 동선을 파악도 못하고 이 사람의 전략은 전혀 예상도 못했다는 듯이 그냥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세트장만 공유를 해놓고 그거를 유니버스라고 부르기만 하면은 거기에서 세계관이 뚝딱하고 형성이 되는 것처럼 이 영화를 짰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냥 긴박한 음악만 깔아놓고 저 나쁜 남자 기득권, 저 나쁜 독점 자본가,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만 대충 짜놓으면은 관객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고 알아서 몰입을 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객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겁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런 양상들이 거의 10년이 넘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한국 영화계가 망해가고 있다고 계속 말이 나오는데 그 누구도 이 사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여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아포칼립스 상황에서도 시장이 형성이 됐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메리트가 있길래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항공아파트까지 찾아갔는지, 또 기본적인 시장 원리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이 지배자는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지배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 최소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설정을 해놓고 세계관을 발전시켜야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기본적인 것도 안 짜놓고 그냥 대충 배우들한테 치명적인 연기를 시킨 다음에 그것만으로 그냥 그림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낡은 시대의 구기득권인 남성들을 쳐부수는 이 멋있는 여성을 보라, 뭐 그렇게 대충 포장을 하면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말이죠, 그 사실은 박상영이라는 이 지배자가 그 바깥에 무너진 건물에서 물자를 보급해오는 활동을 해오고 있었대요. 사실은 해오고 있었대요. 영화에서는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그 무너진 건물의 틈이 너무 좁으니까 거기에다가 어린아이들을 투입해 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건물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그 아이들의 엄마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사실은 반란을 모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혜성처럼 나타난 우리의 주인공 최희로가 그 남성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무력을 보여주니까 이 최희로와 어머니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함께 이 박성용의 권력을 깨부순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홍경 배우가 연기하는 배역은요, 그나마 좀 덜 나쁜 남자예요. 근데 이 남자는 남들보다는 좀 덜 나쁘지만 대신에 지능이 없습니다. 심각하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최희로가 지시해주는 대로 전적으로 체스말처럼 수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반란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만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여고생은 그냥 어디에서 그거를 체득해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갖가지 책략과 경제 원리를 통달을 해가지고 시장을 교란해가지고 그 어떤 어른도 하지 못했었던 이 박상영 몰아내기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멀쩡한 성인 남자 수십은 그 여고생의 지시만 기다리면서 그냥 단순 무식하게 강목으로 박상영 부하들을 때려잡는 그런 역할만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년째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서사가 대체 어떻게 여성들의 주체성을 함양을 시키고 남녀 연한 평등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한다는 건지 저는 진짜 잘 모르겠단 말이죠. 솔직히 이거는 그냥 서브컬처에서 많이 나오는 이세계물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찐다였던 내가 중세로 넘어갔더니 용사님이 되었다. 뭐 이런 식의 망상에 가깝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식의 망상으로 여성들의 주체성을 올리고 여성들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 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솔직히 여성 서사, 페미니즘 이런 거에 진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그냥 한철 장사 해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쪽 성별을 막 악마화시킨 컨텐츠를 보면서 인터넷에서 젊은 남녀들이 막 싸우고 키보드 배틀을 벌여도 그거는 그냥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들은 주머니에 돈 좀 챙겼으니까 그냥 빠빠이, 솔직히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이런 이념적인 관점에서 올바름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냥 오락영화로서의 재미라도 좀 갖췄으면은 그나마 뭐 그래 이런 맛으로라도 보는 거지 하면서 머리를 비우고 재밌게 볼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설정부터가 박살나 있으니까 당연히 영화적으로 몰입이 된다거나 재미가 있다거나 이런 요소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체 뭔 생각으로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한국 영화 시장에 좀 새로운 시도처럼 보였던 콘크리트 유니버스는요, 이런 식으로 좀 흐지부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콘크리트 유니버스의 기본적인 설정을 제공해줬었던 웹툰이 있죠. 유쾌한 왕따라는 웹툰 원작이 드라마로 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벌써 촬영은 다 끝내놨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 작품도 그 황궁 아파트를 공유 주방으로 쓰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 유쾌한 왕따라는 작품 자체 완성도랑은 상관없이 그냥 콘크리트 유니버스라는 네이밍 자체는 솔직히 생명력이 다한 게 아닌가, 유니버스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뭐 한국형 유니버스라는 이런 영화 기획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콘크리트 유니버스가 너무나 안 좋은 선례를 남겨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유니버스에 대해서 별다른 기대를 크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획은 한국형 유니버스라는 개념 자체를 오염시켜버린 사례가 됐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게 안타깝고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보고 왔기 때문에 소비자로서 화가 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